안녕하십니까. 예. 진도표 확인하셨죠? 이번 순환은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으로 바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계약법, 물권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민사특별법까지도 한꺼번에 다 볼 겁니다. 11, 12월, 1, 2월 달에 강의했던 거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양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강의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말이 좀 빨라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 예습을 하셔야 돼요. 지난 순환까지는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번 순환부터는 예습도, 복습은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예습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종강하면서 오늘 어디까지 1, 2월 달 강의를 듣고 오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듣고 오신 분들은 오늘 좀 편하실 거고요.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여전히 불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거는 예습을 해오시는 것은. 그리고 이제 복습도 꼭 오늘 강의 촬영한 거를, 그러니까 예습은 1, 2월 달 인강을 가지고 한번 보고 오시는 거고 진도표에 맞춰서, 복습은 3, 4월 달 강의를 다음 주까지 한번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업 빠지지 않고 듣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순환부터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과 기출 지문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과 기출 지문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매치하는 훈련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훈련은 저하고 7, 8월 달에 따로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감을 잡는다는 기본으로 기본서에 있는 문제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는 작업도 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따로 해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책을 11, 12월 달, 1, 2월 달은 제가 책을 읽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순환부터는 복습하시면서 제가 체크해 드린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읽는 것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해 드린 부분만. 나머지는 읽지 마시고. 26페이지입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매매 계약 따위를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권리와 의무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 그랬고요. 이런 권리와 의무 관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률 관계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법. 누가? 법원이. 그리고 이 법원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둘 중에 한 사람이 소송 등을 제기해서 그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민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 공부에서 핵심이 민법이라는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이 문제예요. 해석. 그래서 이 해석과 관련해서 개인이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공권력 있는 법원이 해석을 해놓은 거, 이걸 판례라고 한다 그랬죠. 이 판례가 민법 공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조문과 조문에 대한 해석, 즉 판례, 이 두 가지가 민법 시험의 축이 됩니다. 99%의 문제가 조문과 판례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민법 조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용어 알아야 되고 조문 구조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조문의 구조가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단 구조. 민법 조문 구조가. 그 마지막에 있는 게 결과예요. 어떤 결과. 그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요. 그 원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조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민법 조문이. 대부분의 민법 조문이. 어떤 구성 요소가 모여서 원인을 만들게 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부르고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 구성요를 법률 사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법률 효과는 누군가에게 권리가 변동되는 것, 이게 법률 효과가 됩니다. 권리 변동은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를 변경하고, 권리가 소멸되는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일정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권리가 뚝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려면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A 토지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고 싶어. 그럼 그 A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돈 주고 사면 되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또는 상속 등을 통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상속이라는 민법 규정을 통해서 내가 그 아버님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법률 요건이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요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A 토지 소유권을 원하게 되면, 저거 내가 갖고 싶어. 그럼 뭘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한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고, 상속은 내가 원한 건 아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법률 규정에서 권리가 변동됩니다. 위에 거는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돼요. 원한 대로. 민법의 대원칙이 사적 자치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 스스로 결정하는 원칙, 이게 민법을 지배해요. 사적 자치라고. 내가 원하는 건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사적 자치야. 그러니까 그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에 해당되는 게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핵심 개념이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 행위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어쨌든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 중에 반드시 들어있는 의사 표시라는 구성 요소.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가 의사 표시라는 놈이 있고요. 법률 규정에는 의사 표시와 대비되는 준법률 행위라는 놈이 들어있습니다. 법률 행위처럼 보이긴 하지만 법률 행위는 아닌 그 준자가 붙어 있어요. 준법률 행위라는 건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주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갖춰졌다. 의사표시라는 게 모여서 법률 행위를 갖추게 되고 법률 행위를 통해서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흐름이 하나 있고, 준법률 행위 등이 모여서 법률 규정을 충족시키면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되는 이런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민법의 두 가지 흐름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요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보기 전에 요 놈과 요 놈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재 처음에 나오는 게 권리 변동이 나오게 됩니다. 권리 변동의 뜻이 뭐 의에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타인과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 중에서 양가로 2번 법률 관계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법률 관계는 양가로 3번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게 된다.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된다. 뭘 통해서?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이때 그 결과물 어떤 게 있는가? 거기에 이제 26페이지 권리 변동의 형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취득과 변경과 소멸.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형태가 있고요.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형태가 있습니다. 이전적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됩니다. 취득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 원시 취득은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면서 취득하는 거.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또는 도둑놈으로부터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을 때, 노트북을 샀을 때 우리 민법 249조에 의하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도둑놈으로부터 물건 샀는데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도둑놈은 소유권이 없는 놈이야. 근데 나는 소유권을 취득해. 도둑놈부터 소유권을 승계받은 게 아니지요. 법률 규정에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원시 취득이 되고요. 승계 취득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설정적은요, 권리자의 권리의 일부를 취득해.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취득했다가 나중에 되돌려주는 형태.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을이 갑과 계약을 맺어서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이 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일부. 토지 소유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하는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지상권은 그 중에서 사용 수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지상권이 소멸함으로써 갑이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제한 물권을 취득하는 형태가 설정적 승계. 이전적은 권리를 전부 넘겨받는 거죠. 그 중에 어느 하나의 권리를 콕 찍어서 넘겨받는 게 특정 승계고요. 상속처럼 전부를 다 넘겨받는 게 포괄 승계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 이 중에서 원시취득의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시취득은 어쩌고 저쩌고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선의취득이라는 말과 건물 신축이라는 거 두 가지는 기억을 해달라. 선의취득이 도둑놈으로부터 노트북을 훔친 도둑놈으로부터 모르고 돈 주고 샀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가 선의취득이고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 두 가지 예를 기억해달라. 반면에 승계는 이전적과 설정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이전적 중에 특정과 포괄이 있고요. 포괄에 가면 예가 있습니다. 상속이 있죠.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이라고 되어 있죠. 유증이란 건 유언에 의한 증여를 말합니다. 유언서에 이렇게 쓰죠. 내가 죽으면 A 토지는 을에게, B 건물은 병에게, 자동차는 정에게 이렇게 유언에다가 하나하나를 콕콕 찍어서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걸 특정 유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포괄 유증은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은 을에게, 이게 포괄 유증이에요. 포괄 유증은 상속하고 결과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특정 유증은 특정 승계고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가 됩니다. 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구회사, 신회사, 구회사 두 개의 회사가 갖고 있던 각종 권리와 의무가 신회사로 일괄해서 이전이 됩니다. 결국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세 가지 포괄 승계 예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적은 두 번째 줄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초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권리를 제한 물권이라고 해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들 이런 걸 취득하는 걸 설정적 승계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경이 있습니다. 세 개.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되죠. 내용의 변경은 다시 수량의 변경인 양적 변경과 성질의 변경인 질적 변경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으로 승계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권리의 주체가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내용의 변경에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인데 양적 변경은 갑이 2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가 한 개 층을 증축을 해요. 그럼 2층짜리 건물 소유권이 3층짜리 건물 소유권을 바뀌죠. 소유권의 부피가 커져요. 이런 게 양적 변경이고요. 건물 증축이 나중에 소유권에 가면 부합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합은 첨부라는 제도의 일종입니다. 소유권 가서 볼 거예요. 어쨌든 그 양적 변경에 보면 권리가 양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물건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하나 책. 물건의 부합 옆에다가 건물 증축. 그러면 질적 변경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권리 자체가 바뀌어. 갑이 을에게 A 자동차를 팔았어. 그럼 을은 갑에게 A 자동차 내놔라는 권리가 생겨요. 이걸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갑이 자동차를 넘겨주기 전에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 나서 폐차를 했어. 그럼 갑은 더 이상 자동차를 넘겨줄 수가 없고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돼. 결국 을은 A 자동차를 넘겨달라는 청구권이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청구권으로 바뀌어요.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 배상 청구로 바뀌는 경우 이렇게 권리 자체가 바뀌는 질적 변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당권 가서 할 건데요. 갑소유 땅에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때 이 저당권의 기체가 땅이 됩니다. 땅. 그죠? 나중에 저당권 가서 볼 건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은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땅을 경매 넣어가지고 그 경매대가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수용이 되어버리고 갑이 보상금을 받게 되면 을은 땅이 아니라 보상금에서 자신 채권을 회수하게 돼요. 결국 저당권의 객체가
땅에서 보상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의 객체가 바뀌는 거, 이것도 질적 변경의 하나입니다. 그 얘가 물상대위라는 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경우하고 물상대위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가지 예를 기억해야 돼요. 질적 변경. 특히 물상대위는 나중에 저당권 가서 다시 할 겁니다.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뒤에서 나오는 제도들이 예로 많이 나와요. 그 예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뒤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눈도장을 찍어달라. 어쨌든 질적 변경에 두 개가 있다. 기억하세요. 지난 순에는 하나만 외웠어요. 그죠? 두 개, 물상대위까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용의 변경 권리 효력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둘 다 나중에 또 뒤에서 합니다.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 원래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다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에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바뀌었죠. 이런 게 작용의 변경입니다. 또 1번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는 경우 효력이 강화가 돼요. 2번 저당권보다 1번 저당권이 효력이 더 세요.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되어버리면 효력이 강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변경?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됩니다. 작용의 변경 이해 두 개.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없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하고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 예를 기억하죠. 특히 앞에서 봤던 질적 변경과 지금 본 작용의 변경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물어보게 되면 그거 구별하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소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요. 상대적 소멸은 쉬워요. 권리가 이전돼요. 갑에서 을로. 그럼 갑은 권리가 상실되죠. 이게 상대적 소멸이에요.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내 입장에서 권리가 소멸하는 게 상대적 소멸이고요. 절대적 소멸은 건물이 철거되거나 또는 하류에 댐이 건설돼서 내 땅이 소멸이 됐어. 그 건물이나 땅에 대한 권리는 영원히 사라졌죠. 이런 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특히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원칙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댐이 철거가 돼서 옛날에 소멸됐던 내 땅이 드러났다 해서 내 옛날 소유권이 되살아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이 소멸되는 걸 토지의 포락이라고 하는데요. 토지가 포락됨으로써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땅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성토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절대적으로 소멸한 토지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멸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 효과, 민법의 3단 구조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결과물, 법률 효과, 뭘 말한다? 권리 변동을 말하고, 권리 변동은 이런 형태가 있다. 그 중에 제가 체크해드리고 외우시라고 한 거는 이번 순환에 완전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이거죠.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뭐 이렇게 번쩍거려. 갑자기 클럽 분위기가 나는데. 그죠? 오늘부터 초등학생 1, 2학년 애들 학교 나가죠. 아, 신나겠네, 애들. 그렇게 해야죠, 그죠? 학교 나가야지, 뭐. 백신도 맞기 시작했는데. 전 와이프가 백신을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3일을 빌빌거려. 걱정돼요. 온몸에 쑤시는 거 막 두드러 맞은 것 같다 그러고 막 걱정돼. 괜찮겠죠? 뭐 얘기하다가 또 아스트라제네카로 갔지? 아, 원인. 그럼 뭐라 그래? 법률요건. 양가로 1번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걸 법률요건이라 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법률효과라 한다. 그리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 한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양가로 2, 양가로 3. 이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잠안 올 때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을 분류를 해놨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률 사실을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고 용태를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로 나눕니다.
외부적 용태 보면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있고요. 내부적 용태도 뭐 의사적 용태, 관절적 용태 뭐 이상한 들이 나와 있어. 이런 거 하나하나 이해하면 전혀 시험에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법행위 의사표시가 있고 준법률이 있습니다.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고요. 의사라는 건 원하는 거고 표시하는 건 말 그대로 표시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표시해. A 토지를 나한테 팔아라. 이게 의사표시예요. 상대방이 팔았어. 그럼 내가 원했던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요. 원했던 걸 취득하는 게 뭐라 했어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령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고요.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일단 그렇게만 구별해두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쫙 나와 있는 다 필요 없고요. 동그란 부분에 기억에 의사표시가 있고 니은에 준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준법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규정의 설정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들은 준법률 행위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준법률 행위 중에 보면 표가 있고요. 표현 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라는 놈이 하나 있죠.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의 통지. 거기에 보면 최고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기억을 해달라. 그거 하나. 최고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돈을 꿔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돈 갚아. 이게 최고예요. 내가 돈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죠? 내가 꿔준 돈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건데 내가 돈 갚아 그러면 돈이 갚아줘요? 아니잖아. 채무자가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돈 갚아도 내가 원하는 거, 돈을 받고 싶은 나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형태는 의사표시와 비슷하지만 의사표시와는 달리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지는 않아. 그래서 의사의 통지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 구별하시고 준법률 중에 의사표시와 외형이 가장 비슷한 게 의사의 통지야. 그거 두 가지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요 정도 확인하고 33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법률행위가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오라 그랬습니다. 법률행위.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면서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가 없는 행위도 굉장히 많아요. 잠자고 밥 먹고 이런 것들. 의사표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그러면 권리 의무가 생겨요. 내가 원했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가 없는 행위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라는 놈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그리고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뭐가 생기다? 원했던 대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걸 일단 법률 행위라고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민법의 대원칙이 나의 권리 의무 관계는 내 스스로 결정해서 만들어 간다는 게 사적 자치야. 그러니까 뭐하고 개념이 딱 일치를 해요. 법률 행위라는 개념과 딱 일치하게 됩니다. 법률 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2번에 1번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랬어요. 앙꼬와 찐빵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의사표시는 앙꼬, 법률 행위는 찐빵. 앙꼬 없는 찐빵이 있을 수 없듯이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 또 찐빵이 앙꼬로만 이루어졌냐?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졌냐? 그거는 아니다.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 이외의 요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찐빵과 앙꼬가 동일한 개념이냐? 아니다. 그죠? 3번 찐빵이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졌냐?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져 있냐? 아니다. 의사표시 이외의 요소도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는 앙꼬와 찐빵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그 지문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법률행위는 이런 걸 말한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면서 당사자가 원했던 대로 표시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 하는
인간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하자. 됐죠? 다음 페이지 뭐하고 구별해놨어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인 준법률이라고 구별해놨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깁니다. 법률 규정. 아까 돈 갚으라고 제가 그런다 그랬죠? 최고라 그랬죠? 나는 원하는 게 뭐야? 돈 받는 거야. 근데 돈 갚으라고 내가 요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률에 의하여 나의 채권에 소멸시효라는 걸 중단시켜줘요.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일정 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말하는데, 내가 돈 갚아라고 독촉을 하게 되면 법률에서 나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줍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예요. 이런 식으로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법률행위가 어떤 게 있는가? 종류. 첫째, 법률행위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딱 하나 들어있는 단독행위와 2개 이상 들어있는 계약 합동행위, 이 두 가지가 있다. 계약은 계약법 가서 볼 거예요. 계약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을 할 때요, 각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매도인은 내 물건을 되도록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매수인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되도록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양당사자 의사가 충돌합니다. 이걸 대립적 의사라고 해요. 이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합동행위는 갑을병이 회사를 설립해. 주식회사 같은 거, 주식회사는 영리사단법인이에요. 무슨 법인? 영리사단법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 주주가 모여있는 단체, 이게 주식회사예요. 그런데 주주들이 셋이 모여갖고 주식회사 설립할 때 이해관계가 충돌해요? 일치해요? 일치하죠. 그죠? 서로 목적이 다르면 하나의 회사를 세울 리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계약과는 달라. 계약은 의사표시가 충돌하는 대립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합동행위는 하나의 목적, 동일한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그래서 이거를 구심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구심이 뭐예요? 모이는 거.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모여 있는 거.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는 거. 이런 걸 합동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약은 대립적 의사표시, 합동행위는 구심적 의사표시,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 단독행위는 꼴랑 의사표시가 하나 들어있는 걸 말하고요. 2 종류가 있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앞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채무를 면제시켜준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없는 단독행위 외웁니다.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 권리 포기, 예를 들어서 동산 소유권 포기. 집을 정리해. 버릴 게 너무 많이 나왔어. 그걸 쓰레기통에 싹 모아서 버려. 동산 소유권 포기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3가지 기억하자. 자, 단독행위가 있죠.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 2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첫 번째 줄에 보면 예가 있습니다.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기억하자. 이 단독행위는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행위하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이 있든 없든 상대방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느닷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요. 그래서 을이 달려와가지고 물어봤어. 얌마, 너 왜 네 맘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냐? 그랬더니 갑이 이렇게 대답을 해. 그냥 간밤에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럼 을은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계약을 취소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그럴까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갑이라는 놈이 느닷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을 가져가 버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분 나쁘대 그냥. 그럼 그거 수긍할까? 할 리가 없죠. 단독행위는 특히 그중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행위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상대방 의뢰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느닷없이 취소라는 멍두기를 한 대 맞은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특히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대방의 영향 미치 굉장히. 우리 헤어질 때도 연인끼리 헤어지는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라면 여자분이 아이 그렇다 나도 저 새끼 꼴 보기 싫은데 그래요? 싸우잖아. 내가 너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오죽하면 예? 노래까지 있을까? 총 맞은 것처럼. 예? 얼마나 강력하면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까지 나왔을까 말이에요. 단독행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래 법에서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취소로 가게 되면요. 취소 사유가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즉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특징이 있죠. 오른쪽에. 기억.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뭐라 한다?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 니은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부관이란 파트가 살 겁니다. 단독행위는요. 함부로 조건 따위 못 붙입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 따위를 함부로 못 붙여요. 그 니은은 나중에 부관 가서 볼 겁니다. 어쨌든 단독행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단독행위 법정주의와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 다음에 계약은 두 개의 대립적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반면에 합동행위는 공동 목적으로 해서 평행적이고 구심적이라고 그랬죠. 구심이 뭐예요? 한 곳으로 모인다는 뜻이잖아. 목적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줄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죠. 사단법인의 대표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주들이 모여있는 단체, 그게 주식회사예요. 이렇게 의사표시 수에 따른 분류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구별해 두셔야 돼요. 예하고 특징하고. 두 번째가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나와요.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누죠. 요건 나중에 물권법 가서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했어. 또는 갑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양도했어. 그리고 1월 20일 날 갑이 을에게 A 토지 등기를 넘겨주거나 특허권 등록을 넘겨줬어. 등록 명의. 특허권은 특허청에 등록 명의가 있죠. 네? 특허권자가 누군지 딱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매매계약이나 특허권 양도계약을 하고 나중에 등기를 넘겨주고 등록을 넘겨줬어요. 자, 계약을 먼저 했어. 권리 의무가 생기죠. 계약을 하게 되면 의무가 생겨요. 갑은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갑은 특허권 명의를 을에게 넘겨줄 의무,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해요. 이 의무를 1월 20일 날 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나중에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행위. 이걸 채권행위라 합니다. 그냥 계약을 채권행위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채권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예를 들어 이 A 토지가 계약 당시 갑소유가 아니라 병소유야. 괜찮아요. 갑은 약속을 하는 거니까. 20일까지 어떻게든 넘겨줄게 라고 약속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0일 날 계약 당시에 저 A 토지가 꼭 갑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즉 채권행위라는 걸 할 때는요. 그 권리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어도 돼요. 처분 권한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지문이 나온 적 있죠.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린 거야. 채권행위는 약속만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행위 당시에는 그 권리에 관한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채권행위라고 해요. 반면에 등기를 넘겨주거나 등록 명의를 넘겨줬어요. 의무를 이행했죠. 그죠?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등기 넘겨주면 끝이야. 등록 명의 넘겨주면 끝이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주거나 등록 명기를 넘겨줄 때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죠. 내 걸 넘겨줘야 되잖아. 남의 걸 함부로 지 맘대로 넘겨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분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자, 처분행위 중에서 위에 거는요. A 토지라는 물건에 관한 걸 넘겨줬죠. 물권행위. 이건 물건에 관한 권리예요? 특허권은? 아니잖아. 무체재산권이라고. 그걸 넘겨줬어요. 준물권행위.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는 이행행위. 처분행위 중에 물권을 넘겨줬어. 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걸 넘겨줬어. 준물권행위.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구별되시죠? 구별하셔야 돼요.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물권법 가서 채권행위와 처분의 중 물권행위를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때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35페이지 2번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있고요. 채권행위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에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오른쪽 참고.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여기에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으세요. 넘기면 처분행위는 두 가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가 요식, 불요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언 같은 법률행위는요. 민법의 5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반드시. 비행기를 탔는데 추락하고 있어. 친구에게 카톡으로 유언을 한 게 이거 유언 아닙니다. 민법에는 유언 방식, 카톡 방식에 한 유언이라는 게 없어요. 유언이라고 되려면 반드시 민법에 정해져 있는 5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취해야 돼. 이런 걸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되는 행위, 요식. 그런 거 필요 없는 행위, 불요식. 그런데 사적 자치 원칙상 법률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이 됩니다. 불요식. 앞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불요식이란 말. 자, 4번 출연 비출연이 있습니다. 간혹 나옵니다. 이거는. 출연은 TV 나오는 행위 아니에요. 재산을 내놓는 행위가 출연행위입니다. 우리 재산 출연이란 말 많이 쓰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출연행위는요, 개념이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 그리고 누군가의 재산이 증가. 이게 출연행위예요.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재산이 증가하는 게 출연행위입니다. 이때 이 출연행위는 유상행위가 있고 무상행위가 있습니다. 유상행위가 있고 무상행위가 있습니다. 무상행위는요, 한쪽만 출연을 하는 거, 한쪽만. 증여.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해요. 갑의 토지 소유권 감소했죠. 예?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하게 되면 갑의 A 토지라는 재산이 감소합니다. 반면에 을의 재산이 증가하죠. 그걸로 끝. 이게 무상. 한쪽만 출연행위가 있다. 무상. 반면에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1억에 매매를 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줬다. 일단 갑의 입장에서는 A 토지 재산 감소, 을의 A 토지 재산 증가했죠. 그리고 을이 갑에게 1억을 줬다. 을의 1억 현금 재산 감소, 갑의 1억 현금 재산 증가 이렇게 됩니다. 갑도 출연행위를 했고 을도 출연행위를 했죠. 둘 다 했지. 유상.
수령행위는 재산 감소 앤드 재산 증가 동시에. 그게 어느 한쪽만 했어. 무상. 둘 다 했어. 유상. 반면에 비출행위는 두 가지. 재산 증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는데 부모가 동의했어. 부모 재산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 받아야 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부모가 동의를 했다 해서 부모 재산이 증감하지는 않습니다. 비출연. 또 내가 동산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그 동산, 내가 포기한 동산에 관한 재산이 감소한 건 분명하죠. 근데 누군가의 재산이 증가하지는 않았죠. 쓰레기통의 재산이 증가했나? 이렇게 재산 감소로 끝.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 그런 걸 비출연. 재산 증가가 아무 상관이 없거나 재산 감소로만 끝. 이런 걸 비출연. 이렇게 부릅니다. 재산 행위 중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 재산을 증가시키는 게 출연. 그중에 매매나 교환은 유상, 증여는 무상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재산 감소와 상관이 없거나 재산은 감소되더라도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비출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됐죠? 일단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요 정도 구별하자. 이번 순환에는. 지난 순환에는 단독행위 계약만 구별했었어요. 예? 조금 더 구별하자. 조금 더. 앞으로 많이 써먹게 됩니다. 예제 보세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 고르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단독행위하고 계약 구별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매매 예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 예약은 당사자가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계약. 이게 매매 예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단독행위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률행위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요. 당사자가 원한 대로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일단 법률행위를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먼저 계약부터 해야 됩니다. 법률행위를 해야 돼 먼저. 이걸 성립요건이라고 해요. 두 번째, 그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했던 권리를 손에 넣어요. 그걸 각각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이라고 불러요. 자, 성립요건. 계약을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 그랬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면 계약을 먼저 해야 돼. 계약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게 성립요건이에요. 만약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걸 흠결이라고 합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법률행위 부존재, 불성립 이렇게 불러요. 법령의 부존재 불성립. 반면에 계약은 성립을 했는데 유효 요건을 못 갖췄어. 그럼 계약은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결과가 달라요.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구별하는 이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결과가 달라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을 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야.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반면에 성립 요건을 갖췄지만 유효 요건을 못 갖췄다면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은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할 건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라 그랬죠. 민법은 소송이 되고 그걸 해결하는 법이라 했어요. 이 소송은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증명의 문제가 남아요. 내가 소송에서 이기려면 주장하는 바가 있겠지. 내가 저 자식한테 돈을 꿔줬는데 안 갚습니다. 그럼 내가 돈을 꿔줬다는 사실, 저놈이 갚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겠죠. 반면에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나는 꾼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꾸긴 꿨지만 갚았습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보세요.
소송의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갑은 을에게 돈을 꿔줬다. 근데 안 갚는다. 두 가지를 주장해요. 돈을 꿔줬다. 그런데 안 갚는다. 근데 을은 역시 두 가지. 나는 빌린 적이 없다. 빌렸지만 갚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당사자가 주장만 한다면 법원은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주장과 뭐가 필요해? 증명. 그죠? 주장과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먼저 갑은 돈을 꿔줬다, 안 갚는다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지. 여기서 꿔줬다는 걸 갑이 증명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내가 돈을 꿔줬다. 차용증 같은 거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안 꿔줘, 나는 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얘는 꿔줬다, 안 빌렸다. 이때 꿔줬다는 걸 갑이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못하면 갑이 패소해요. 두 번째, 갑이 꿔줬다는 걸 증명했어. 그럼 이번에는 갚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갚았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즉, 돈 갚은 영수증을 가지고 갚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전부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증명 책임을 나눠놨어요. 요 사실은 네가 증명하고 요거는 네가 증명하고 이런 걸 입증 책임의 분배라고 합니다. 분배. 이때 누가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되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누가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민사소송법에서 학설이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아주 어려운 파트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험에 내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구별하라. 이걸 우리 시험에 내고 자빠졌어.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해 못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의 분배라는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설 및 대법원 판례를. 못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입증 책임이라는 게 나오면 불행하게도 외우셔야 됩니다. 대원칙이 있긴 있어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걸 대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으로 가볼게요. 갑과 을이 다투고 있어요. 나는 돈을 꿔줬다. 나는 빌린 적이 없다. 이렇게 두 개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나는 돈을 꿔줬다 라는 말은 나는 을과 돈을 빌려주는 계약,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을은 나는 꾼 적이 없다. 소비대차 계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 갖고 다투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돈 빌려주는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즉 성립요건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때 갑은 꿔줬다.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때 꿔줬다는 사실,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꿔줬으니 갚게 해주세요. 나는 요놈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갑이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반면에 돈을 꿔줬다는 걸 갑이 증명했을 때 을은 그 계약은 무효라든가 그 계약은 돈을 갚았다라든가 이런 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가 증명하게 됩니다. 즉 효력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체결 여부가 다퉈지고 있을 때 돈을 빌려줬냐 아니냐가 다퉈지고 있을 때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성립 요건의 존재를 유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성립 요건의 존재를 유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게 입증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돈을 갚았다. 더 이상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효력 요건의 부존재를 증명을 해야 돼요. 법률의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소송이 붙었을 때 성립 요건의 존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그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반면에 그게 증명이 됐다면 계약은 무효다. 돈을 갚았으니까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무효 주장자가 더 이상 이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즉 효력 요건의 부존재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죠?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뭐 처음 한 거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 학원 끊어갖고 오신 분들은 저게 뭔 개소리냐 하겠죠. 괜찮아. 뭐 어차피 뭐 지금 앉아 계셨던 분들도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잊으셔도 돼요. 나 또 합니다. 입증 책임. 어쨌든 법률은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야 돼. 성립하고 유효해야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 의무가 생겨요. 그죠? 자, 이때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이 공히 두 종류가 있다.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이걸 일반적 요건이라고 불러요. 모든 법률에 필요한 것.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한 법률 행위에만 필요한 게 있어. 특정한 법률 행위. 모든 법률 행위가 여기에만 필요한 거. 그걸 특별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일반적 유효 또는 효력 요건, 특별 유효 또는 효력 요건. 이렇게. 여기서 일반적 성립 요건, 단독 행위든 계약이든 합동이든 채권행위든 처분행위든 어떤 행위든 세 가지는 갖춰야 돼. 행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걸 표시해야 돼. 세 가지.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 속에 원하는 게 있죠. 그 원하는 걸 따로 목적. 하는 사람. 세 가지. 어떤 법률행위든지 세 가지는 갖춰야 된다. 여기에다가 결혼이라는 법률행위는 신고라는 게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법률행위는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금을 수수해야 돼. 계약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 요건이 됩니다. 혼인이 성립하려면 신고해야 되고요. 유언이 되려면 방식을 갖춰야 되고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각각 혼인, 유언,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에만 필요한 특별 성립 요건이 되고, 특히 세 번째 거 나중에 매매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유효 요건. 모든 행위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유효 요건. 당사자는 행위 당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하고 법을 위반해서 안 되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라는 게 없어야 돼요. 하자는 사기를 당하거나 강력한 협박을 당한 걸 말합니다. 사기당해서 계약을 하거나 협박당해서 계약한 걸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 이렇게 일반적 유효권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입니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고. 요게 우리 시험범위에 있고요. 여기서 두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아닌데 두 가지는 기억하자. 이 능력 중에 의사 능력이란 놈과 행위 능력이란 놈은 기억하자. 의사 능력은 정신적 판단력을 말하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의사 무능력자. 예를 들어 만취한 자, 소주 대병 먹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사 무능력자고요.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효. 그러니까 행위 당시 멀쩡해야 돼요.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하면 안 돼. 뻥 맞은 상태에서 계약하면 안 돼. 그저께인가 보니까 대마초 피고 해롱하는 놈이 나 좀 살려달라고 신고했던데 보니까
완전히 길거리에서 두 놈이 대마초 피고서 맛이 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경찰에 전화했어. 119에다. 나 죽어가요. 대낮부터 맛이 가서 봤더니 대마초 피. 마약 같은 거 손대면 안 되죠. 두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도박하고 마약하고. 폐가 망신하죠.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계약을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단독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능력 이꼴 법률 행위 능력. 그런데 미성년자 같은 애들은 단독으로 계약을 못해요. 부모가 대신해 주거나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 이런 애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해버리면요. 부모가 뭐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취소.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효, 제한 능력자 행위 취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경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즉 하나의 행위, 하나의 계약에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부모 동의 없이 계약. 그럼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죠.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또는 경합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대법원은 이걸 인정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대법원.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경합. 이런 지문이 난 적이 있어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법률행위의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경합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틀렸죠? 경합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능력은 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가 일단 우리 시험범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유효요건이라고 어떤 특정한 법률 행위에 필요한 유효요건이 있습니다. 대리행위라는 법률 행위는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유효하고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 행위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은 허가 안 받아도 유효해. 근데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 정지 조건이라는 게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라는 게 성취가 되어야 유효가 되고요. 시기라는 게 붙어있는 법률행위, 이 시기가 이걸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래해야만 유효가 됩니다. 더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게 네 가지. 각각 대리권의 존재, 허가,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요게 그 대리행위라든가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라든가 정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라든가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에 특별 유효요건이 되고요. 우리 시험법에서 요게 세 번째. 역시 두세 문제. 요게 무효취소라고 해서 한두 문제. 요게 부관이라고 해서 한 문제. 요게 민법 총칙 시험 범위가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 5개가. 여기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0문제. 여기부터 딱 수업을 시작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걸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37페이지에 뭐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네 줄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을 넘기면 성립요건에 2개,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에 일단 2개, 세 번째 줄, 혼인에 있어서 신고, 유언에 있어서 방식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요물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라고 돼 있죠. 그 예가 이거예요.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수수. 요건 나중에 계약법 가서 다시 할 겁니다. 논두장만 체크하시고요. 효력 발생 요건,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 오른쪽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죠. 그런 것들 일단 구별해 달라. 이거 이제 요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암기하셔야 될 게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농지법이라고요. 농지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취득을 해야 돼요. 이때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농지 매매의 특별 유효 요건이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는 자가 농지를 매매를 했어요. 을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했어요. 이때 이게 특별유효요건이라면 특별유효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무효가 돼야 되죠. 우리 대법원은 특별유효요건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농지매매도 무효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유효요건인지 아닌지를 가끔 물어보니까 그 결론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기본 내용을 뼈대를 잡고 요거를 이제 민법 총칙에서 보면 되고요. 한 장을 넘기면 요게 먼저 나와 있죠. 두 번째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